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 국제사회에서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여기가 이제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이제 가난한 국가들 입장에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라든가 기술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역시 그런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해외 진출을 많이 했죠. 근데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세상이 아름답고 따뜻할 텐데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법률이든가 어떤 규제를 통해서 통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요 당시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결정적인 불을 당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칠레라는 국가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는 FTA를 가장 먼저 체결했던 국가입니다. 자, 칠레의 ITT라는 미국의 다국적 회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인터내셔널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한국통신 같은 곳이었겠죠. 여기가 1970년에 칠레 전화회사인 치텔코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좌파 지도자가 아옌데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뒤늦게 알려졌지만 미국의 CIA가까지 개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도 이 회사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옌데 대통령을 축출했고요. 심지어 쿠데타 과정에서 이 아옌데 대통령이 사망하는 사건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피노체트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독재자를 리더로 해서 이 사건이 이제 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고 이제 군수 업체들 들어봤을 겁니다. 로키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군용 민수용 항공기 제조회사인데 50년대부터 70년대 전 세계 그 선진국이죠. 서독이었죠 그 당시에. 이태리, 네덜란드, 일본 이런 데서 항공기 판매 관련해서 미화 약 2,200만 달러 의 뇌물을 뿌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일본의 당시에 다나카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300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이것이 들통나면서 다나카 수상은 1976년에 구속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U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 200개국이 넘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 국가들,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 회원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국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제3세계 국가들 회원 수도 많고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의 입김이 훨씬 셉니다. 근데 UN 같은 경우와는 상반되게 OECD 같은 경우는 부자 클럽이에요. 지금 OECD 회원국이 38개국입니다. 자, OECD 회원국이 지금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1950년대, 70년대에서 아까 로키드 사건 슬라이드 쪽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나카 수상이 1976년에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976년에 제정됐습니다. 그거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이제 그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정치적인 개입까지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국제기구에서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가 이제 2013년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다카는 2013년 4월 24일 날 라나 플라자라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하청업체가 밀집한 곳입니다. 근데 2013년 4월 24일 날 이 건물이 붕괴하면서 1,138명이 돌아가시고 2,500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삼풍백화점 사고를 저는 아주 상생히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때 군인이었는데 미팔군에 근무를 할 때 이제 그 일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외박 날이었는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 저는 거기 어디야 백화점 아니야 여기 터미널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사건인데요. 붕괴 사고 전에 이미 기둥이 세 군데가 갈라져서 빌딩에 입주한 노동자가 3,000명이나 있었는데 퇴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고 전날에는 회사가 재검사를 했더니 안전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 거짓말하면서 출근을 종용하면서 이게 건물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요 사진하고 전 사진은 어디 제 강의를 나갈 때 사진을 빼고 보내드리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렸는데 이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사건이죠. 근데 라나플라자 입주한 공장들의 원청 업체가 어디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H&M, 갭, 자라 같은 곳이에요. 베네통. 그래서 이런 스파 브랜드들인데 자 여기서 보면 당시에 의료노동자 월 최저임금이 3천 다카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뭐 한 만 얼마겠죠. 한 달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 우리 최종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옷값이 워낙 싸지다 보니까 좋긴 한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정말 고생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으면서 물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이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 기업만 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성원들, 관계업체들한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53년 7월 17일 같은 경우에 그때가 아마 6.25 전쟁이 끝난 날이죠. 종전 날일 겁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 순위를 쭉 매겨봤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인도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천지개벽을 한 수준이죠. 근데 이게 다 무슨 덕분이겠습니까? 무역과 해외 진출,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모두 긍정적인 역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에 진출하면서 부정적 영향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 세계에서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 그다음에 ESG가 이제 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바로 며칠 전에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서화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갑자기 ESG가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가 됐을 정도로 그렇게 확산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해외 기업 인권 관련 논의 동향에 대해서 첫 번째로 UN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이행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는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인권 하는데 기업 인권은 이제 영어로는 Business and Human Rights라고 해요. 그래서 BHR로 이제 많이 약칭을 하는데
이 유엔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행 지침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제3국가들,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 회원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어떤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소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을 법적 구속력 있는 어떤 국제 협약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그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로비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엔은 사실은 1960년대부터 다국적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포기하고요. 2008년에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하버드대의 케네디 스쿨의 교수였던 존 러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학자는 아니고요. 경영행정 쪽 교수이셨는데 이분한테 특별히 임무를 부여해서 유엔도 1976년에 만들어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같이 연성법 소프트러라고 하는데 소프트러는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소프트러 같은 거를 우리도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자.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거를 이제 존 러기 교수한테 맡겨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이행지침이고요. 이게 2011년도 여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인권 경영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0 몇 년이죠? 18년 8월에 그 30개 정부 부처, 그 다음에 모든 지자체, 그 다음에 988개의 지역,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에 모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택해서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해라 할 때 이 기본적으로 참조했던 규범이 바로 이 UNGP입니다. 그래서 UNGP의 3대 필라라는 것, 축, 기둥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3대 축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옛날에 이제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는 국가의 의무, 독점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다국적 기업들이 웬만한 국가보다 더 힘이 세고 돈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기업들과 좀 쉐어하게 분담하게끔 만든 것을 추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P 같은 경우도 물론 국가가 원칙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정책, 법령 등을 통한 인권 침해 방지라든가 인권 침해 조사, 피해자 구제 이런 국가의 인권 보호. 그래서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prot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protect가 첫 번째 필라입니다. 필라, 축, 기둥. 두 번째는요. 기업에게도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고 법률을 만들면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존중은 respect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protect, respect 이게 first and second 필라가 되는 것입니다. 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정책을 잘 만들고 기업이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하더라도 아니면 고의로 잘못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제 수단은 영어로는 이제 remedy라는 용어를 씁니다. R-E-M-E-D-Y, remedy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와 기업의 공통적으로 이제 그 책임을 부과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뭐 소송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법적인 해결 방안이 있겠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이제 대덕단지에 대전에 거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가서 처음에 그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부터 지금 이제 선포하는 것까지 쭉 이제 자문도 하고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쭉 이게 커나가는 것을. 그랬더니 구제가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제도 들어봤을 겁니다. 뭐 휘슬 블로워 아니면 뭐 고충 처리 뭐 상담 전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구제 수단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제 수단은 국가와 기업이 투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제가 remedy 그래서 protect, respect, remedy 이것이 UNGP 인권 경영 기업 인권 얘기 나오면 가장 중요한 3대 축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가이용권위원회는 어떤 전략을 짠 거냐면 일단 전 기업들한테 이런 의무를 부담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전략을 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우선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면 이 사람들의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스필오버 이펙트, 낙수효과처럼 민간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이라 법무부에서 또 이제 2019년부터 무엇을 추진했었냐면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인권 경영이라는 용어를 또 이제 들여옵니다. 그래서 기업 인권을 이제 기업 인권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권 경영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은 사실은 기업 인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프로텍트 의무, 그다음에 기업의 리스펙트 책임, 그리고 국가하고 기업의 실효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 이거를 실천하는 경영이 결국은 인권 경영이다. 이게 인권 경영이 공기업 사이드, 공적인 퍼블릭 사이드든 프라이빗 사이드든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뭐 그 인권 경영이니 기업 인권 이제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를 해서 BHR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BHR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가장 귀에 익숙한 단어는 CSR일 겁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게 아마 7, 80년대부터 한 2, 30년 동안 기업들이 계속 잘 이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CSR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좋은 취지에서 약간 탈색이 되면서 약간 자선활동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된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필런트로픽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철강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뭐 병원을 지어주고 뭐 병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뭐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그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하나가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용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어떤 환경적인 좋은 그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친환경 쪽으로 정책을 피고 한다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거짓말하는 이게 이제 그린워싱 같은 건데 CSR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기업의 이미지 광고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담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고조가 되면서 마이클 포터라는 우리 그 경영학의 이제 대가가 계시죠. 이 마이클 포터 교수가 CSR 같은 경우는 너무 기업의 본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 자선활동에 좀 치우친다. 그러면서 주창한 그 개념이 CSV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능하면 그 기업의 주요 사업과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때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나 이 역시 시민사회나 NGO 단체,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 이해관계자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기업이 어떤 전략적인 홍보 측면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라고 해서 RBC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아까 UNGP 같은 경우는 Business and Human Rights라고 해서
기업의 인권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기업 책임 경영,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BC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지속가능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이거는 CSR도 마찬가지였고요. CS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의 의무는 조금 드러내지 않는 전략이 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을 추가시키죠.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해결하며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서 영업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directly linked라는 표현을 씁니다. adverse effect라는 용어를 쓰고 부정적 영향을 금지하거나 경감하는 경영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단어는 뭐냐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그 회사가 기업들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기업 대 기업으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급망 대 공급망끼리 전쟁을 합니다. 무역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신만 잘하는 것은 쉬운데 다른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이런 대열에 동참시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당국이나 국제기구에서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공급망,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이해관계자들 역시 같이 착하게 살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그걸 피하게 하고 해결하게 이렇게 경영을 해라 하면서 RBC든 BHR이든 지금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망 이해관계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관계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하게 살자 혼자. 옛날에 이제 그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등치 큰 분들이 가끔 이제 목욕탕에 들어오면 이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법 틀리게 문신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RBC나 BHR 개념은요 착하게 살자 함께입니다. 이 함께는 범위가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인이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UNGP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제 여기 아까 76년에 제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8차례 이제 개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5차례입니다. 2011년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1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저에 깔려 있는 핵심 정신은 기업 책임 경영 RB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발런터리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UN 글로벌 컴팩트 이 역시 코피 아난 그 사무총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분이 있을 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I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학계로 계속 갈지 아니면 기업체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속가능 보고서가 이제 지금은 대기업들 위주로만 만들어지고요. 저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지속 보고 가는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 담당자한테 연락받고 그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 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참조되는 것이 바로 이 GRI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약자고요. 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많이 작성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막상 기업체 갔는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써보세요 하는데 GRI가 뭔지도 모르면 팀장, 부장급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SO 26000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인증 제도입니다. 잘할 수 있게 인증하는 제도.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1976년 가이드라인을 최초에 제정이 됐는데 60년대부터 유엔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이것들은 이제 규범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아마 선진국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OECD는 부자 클럽이다 보니까 먼저 선수 치자 뭐 아이디어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아까 다나카 수상이 구속됐던 1976년에 제정된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다국적 기업들한테 권고가 되는 사항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다국적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IBC라는 단어는 중요하니까 아실 필요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UNGP하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들라고 하면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아무리 홍보하고 확산시켜봤자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OECD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 38개국 OECD 회원국은 무조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가입국이 됩니다. 근데 OECD 회원국이 아니면서 나머지 12개 국가, 뭐 이집트, 뭐 제 기억나는 데가 뭐 페루, 뭐 이런 브라질 이런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수락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0개국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가입국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기 나라에 국내 연락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한국 NCP의 사무국 팀장을 하다가 이제 대전대로 그때 옮겼었는데요. 여기서는 홍보 확산 뭐 하기 위해서 뭐 분쟁 사례집도 만들고 뭐 설명회도 하고 막 여러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존재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뒤에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11개 챕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및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부터가 이제 각 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보의 공개, disclosure, 그 다음에 4장 인권, 그 다음에 5장이 고용 및 노사관계, 6장이 환경, 7장이 반부패 쪽입니다. 뇌물공여, 뇌물청탁. 그다음에 8장이 소비자보호, 9장이 과학 및 기술, 10장이 경쟁, 11장이 조세.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1976년에 OECD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이 7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인권이라는 챕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은 2011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개정될 때 인권이라는 챕터를 지금 여기 보시면 4장 인권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인권 챕터는 또 어디서 가져왔느냐? 아까 바로 UN 존 러기 교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UNGP의 내용을 이 4장의 인권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 이제 학자들은 무슨 표현을 썼냐면 UNGP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marriage, 결혼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OECD가 이 인권을 UNGP 내용을 이제 많이 가져오면서 분쟁이 UNGP 내용이 많이 이제 거론도 같이 되는데 이 사건 해결은 OECD, NCP에서 해결되는 그러면서 이제 OECD 가이드라인과 NCP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들을 저 있을 때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OECD 회의 가서 들어보면 인권 관련 부분 사건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거의 뭐 이게 반 이상 될 겁니다. 그다음이 고용 및 노사 관계, 그다음이 환경.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제2장 일반 정책에 실사 의무라는 게 나옵니다. due diligence라는 용어,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 듀 딜리전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게 글로벌 공급망의 듀 딜리전스 인권 실사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입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OECD 가이드라인 뭐 자세한 내용은 이 표는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의 특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한 이행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NCP라는 것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 의무, 듀 딜리전스가 핵심입니다. 특히 책임망 있는 공급망 관리. 지금 EU에서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좀 난리 난 게 공급망에서 이제 자원 확보도 중요한데 EU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글로벌 공급망 기업 인권 실사 의무를 아예 강제화시키는 것을 벌써 프랑스는 2017년에 법으로서 만들었고요. 영국도 2015년 모던 슬레이버리 액트라고 해서 현대판 노예법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지금은 그냥 설명만 하고서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ECD 가이드라인 아까 50개국에 이제 가입해서 설립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고를 통해서 이제 부령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덴마크하고 이탈리아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NCP는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국장급인데요. 이분이 이 투자정책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정부위원이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4인이 있는데 대부분 변호사 또는 노동법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 무슨 리스트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P 사무국은 2013년부터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사건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분쟁 해결 절차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의제기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제 신청서가 접수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것만으로 전문으로 하는 NGO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대신 그 억울한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을 직접 맡아서 이의 신청 당사자로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하나이긴 한데 그런 NGO 단체들은 이해관계가 다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고 문제는 이제 1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이 회사가 잘못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를 판단하는 것이 1차 평가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1차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추가 조사를 하게 되고 추가 조사를 했는데 양측이 전문적인 조정인이 개입을 하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으면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권고를 내리게 돼 있고요. 만약에 1차 평가를 했는데 이 사건은 사건으로서 더 이상 추가 조사도 필요 없다. 아니면 사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면 바로 종결하고 성명서를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5년 12월까지 요 담당 사무팀장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한 건 그것도 또 사실은 그냥 1차 평가를 통과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1차 평가를 단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OECD 프랑스 파리의 이제 라뮤에트 역에서 가까운데 그 회의를 가보면 한국 NCP에 대한 눈치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많이 1차 평가를 통과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부터는 보도자료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배포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루이비통, 샤넬이었나? 샤넬 관련 쳐서 NCP, 그다음에 샤넬, 언제 시간 나시면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사건이 MBC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NCP 얘기만 했는데 NCP에서 진짜 실제 어떤 사건들이 들어오는지 한 사건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그다음에 금융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관련한 사건 하나를 가져왔는데,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금융 공공기관 관련해서 NCP 이의제기 사건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난리 났죠. 식용유값 이제 2배, 3배로 뛸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 파뮤 농장 개발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4개의 국내외 시민단체, 그다음에 NGO들이 한국 NCP의 세 업체, 그러니까 하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연기금이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던 사건인데, 이 시민단체에서 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파뮤 사업 과정에서 환경, 특히 산림을 파괴하고 식선을 오염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그러니까 손실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사전 인지 동의 절차를 불이행했고, 그럼으로써 결국 이들에게 삶의 악영향을 초래했다. 이게 이제 대기업의 가장 큰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하고 사회적 리스크 검토가 부족했다. 이거는 이제 공공금융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과 아주 굉장히 관련되는 그 은행입니다. 정책은행.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검토가 부족했고, 그래서 인권 실사를 미행하고서 융자를 지원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은 책임이 있다. 왜? 공급망 아니겠습니까? 공급망에 영향을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 연기금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연기금은 사실은 여기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공공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를 직접적으로 해줬으니까. 연기금은 왜 그러냐? 이 대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입니다, 주주. 그래서 이제 같이 건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로서 대기업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권 실사도 불이행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큰 쟁점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대기업은 어떻게 반박 답변을 했느냐? 우리 필요한 조치 진짜 다 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하고도 성실히 대화도 했다. 그리고 추가 조사 절차 진행은 OECD 가이드라인 효용성 제고에 기여를 못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1차 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의제기 사건 절차 중에서 1차 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요건이 이겁니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제고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답변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기업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라는 것이 이제 대기업의 반박이었고요. 이 공공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비상업적 정책금융이다. 우리는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은 어떤 상거래, 다국적 기업, 우린 기업이 아니다. 우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사실. 근데 연기금은 달랐습니다. 연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서 ES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많이 들어보셨죠? 수탁자 책임 강화, 그다음에 관여, 그래서 주주 활동을 우리는 이행 중이다. 근데 이제 부족하다고 봤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ESG라는 게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미리 한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UN, 그다음에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그 다국적 기업 한 군데만 잘하면 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인권 경영이니 기업 인권이니 2010년 전후를 오면서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너희들만 잘해서는 안 되고 공급망도 같이 책임져라까지 이제 이게 넓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기업 경영 차원의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 흐름이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발전한 게 뭐냐면,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돈줄이에요.
본줄 끊어버리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 측면 플러스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러한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를 막거나 투자를 했으면 철회해서 회수하는, 심지어 이렇게 사형 선고까지 내는 쪽으로 투자를 붙인 것이 바로 ESG입니다. 그래서 ESG는 사실은 투자에 좀 더 가깝고요.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은 무역, 투자, 경영과 좀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쭉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목할 만한 해외 판례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나왔었는데요. 2020년에 나왔던 사건인데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뭐냐면 헤이그 법원이었는데요.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나이지리아에서 석유 유출 오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태안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담당 기업이 쉘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기업이죠. 근데 본사는 쉘이고요. 여기에 이제 헤이그 법원은 쉘 나이지리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머무르지 않고요.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소재한 모기업도 향후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속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법률 같은 경우, 판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생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버려지면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 있는 거기 기업까지도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제사법 쪽, 무역 상무에서는 이제 국제사법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롬 2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사법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관련되는 문제를 규율하는 법인데, 이 롬 2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모기업의 국가의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포한 사례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금 현재 기업 책임 경영, 기업 인권, ESG가 더욱 확산되면서 더 인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이제 UNGP, UN 그러니까 기업인권 이행 지침도 그렇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 국제기구의 규범 문서이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시민단체나 사회 시민 NGO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국가들이 이것을 이제 경성법이라고 합니다. 하드러라고 하는데, 하드러 경성법화 시키는, 쉽게 말해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화를 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만드는 그런 추세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제일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주인공이었던 영화였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반군이 전쟁을 하면서 그 군사 자금을 어디서 저희 가져오냐면, 아동들을 납치하고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게끔, 어떤 보석을 채굴하게 하는 활동을 하면서 고문도 하고 살인도 뭐 자행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는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도드 프랭크법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관련되는 건데,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그 배경지는 시엘라리온입니다. 시엘라리온이라는 나라인데, 이 도드 프랭크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502조에서 분쟁 지역, 특히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콩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광물의 공급망에 대해서
인권 어떤 실사 의무가 부과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도드-프랭크법은요. 그 기업 자신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규율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세 번째는 인권 침해 행위 자체를 규제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실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실사를 했던 과정, 어떻게 개선했다는 과정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시제도라는 것인데 거기서 공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공개하게끔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52개 주로 만들어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는 또 공급망 투명성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법인데요. 연간 총 매출이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소매상 제조업체는요. 공급망상에서 노예 또는 인신매매 관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거를 자기네 기업의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누가 뭐 노예 인신매매를 하느냐?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신한염전 그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으로 착취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게 사실 다 노예 또는 인신매매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부터 비재무보고 지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입법화가 이제 쭉 되고 있고요. 이런 지침, 그러니까 디렉티브가 EU 내에서 만들어지면 그 EU법에 따라서 2년 이내에 개별 국가는 이것을 입법화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정보가 가장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재무 정보 플러스 비재무 정보도 보고하게끔, 리포팅하게끔 지침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현대 노예방지법. 자, 이거는 아까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이나 공급망에서의 노예나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담은 애뉴얼 리포트를 발간을 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요즘 뭐 웹사이트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성명을 게시하고 연도 종료 후에 6개월 이내에 발행을 꼭 해야 돼. 이게 법률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요.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 매출액이 미화 3,600만 달러 이상이면 기업 국적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한국 기업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가장 선도적인데요. 프랑스는 이미 2017년에 이 실사 의무를 입법화해서 법적 강제 의무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은 프랑스 내에서 5,000명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주사무소가 프랑스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프랑스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최소 10,000명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고용하면서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기업.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실제로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시민단체나 NGO 쪽에서는 기획소송 같은 거를 가끔 하긴 해요. 그러면서 타깃으로 잡았던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자회사를 상대로 실제 소송을 했던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진행 아마 중인 것 같긴 한데 뭐였냐면 이 대기업이 베트남의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어떤 홍보 캠페인을 좀 했나 봐요. 근데 그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는 뭐 강제노동도 없고 뭐 인권을 존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한 번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캠페인을 벌이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기망했다. 소비자들 기망했다.
하면서 소송이 걸린.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생기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캠페인 하기도 쉽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무슨 미담을 병원을 져줬느니 뭐니 하면서 CSR 홍보 전략에다가 미담 소개했다가는 지금은 소송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벌칙도 있습니다. 벌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경계 의무, 그러니까 실사 의무입니다. 실사 의무를 미발표하면 그냥 최대 1,000만 유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실사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런데 만약에 실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던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최대 3,000만 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이런 규정까지 넣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는 아동노동 실사의무법을 2019년 올해 제정을 했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요. 다른 법들과 좀 달리 아동노동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도 있고 어떤 인신매매도 있고 막 이런데 또 한 가지는요. 적용 대상이 좀 다릅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판매, 공급하는 모든 기업과 법인. 이거는 공급망에 포함되면 간접적으로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 벌칙이 존재합니다. 가장 강력한 법은 독일 기업 공급망 실사법입니다. 작년 6월에 제정이 됐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임직원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요.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 독일을 주요 사업 지역이라는 기업, 제3국 기업, 독일의 행정 법적 기반을 둔 기업.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 대다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기업들 중에서. 그리고 위반 벌칙도 가장 셉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역업계에서는 지금 떨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EU 기업인권 실사법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에 우리 한국무역협회도 브뤼셀에 지부가 있습니다. 브뤼셀 지부에서도 이거 우리 반대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해서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반대에 좀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아까 네덜란드, 영국,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독일 각각 보면은 그 뭐 대상이 다르죠. 1,000명도 있었고 뭐 3,000명도 있었고 500명도 있고 10,000명도 있고 뭐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조사하고 하는 것이 다 돈이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 차원에서 아예 기업인권 실사법을 만들어서 동일한 잣대와 규칙을 적용하겠다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적용 범위고요. 그다음에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게끔 아예 법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사 계획, 실사 듀딜리전스도 반드시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중소 극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제 조치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한테 의무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몇 개만 제가 그럼 중요한 것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EU의 영토에서 설립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안에 보면. 그래서 EU에 진출하거나 지사 설립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 발효에 따른 준수, 그다음에 이행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사 듀딜리전스, 이거를 이제 HRDD라고 표현하거든요. 요거를 우리나라 공기업, 공공기관이 이미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를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ESG 관련 최신 논의 동향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무역학과 학생들 이제 학부 학생들한테도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니까 대학원생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면 ESG 경영하고 투자가 국내에 왜 확산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워낙 확산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ICT, 정보통신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다쳐서 살았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주주 자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단점들이 많은지 그 한계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부각이 됐었지요. 그래서 이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치중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의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주자본주의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더 이제 좀 부각이 됐던 것은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국에 전 세계는 어떤 저희 통화 정책을 폈느냐? 양적 통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자, 돈을 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투자할 곳이 없으니 그게 어디로 몰렸느냐? 온갖 뭐 코인이니 부동산에 투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죠. 그냥 투자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코로나 그다음에 금융 양적 팽창 정책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코인 어떤 자산의 가치 버블에 의한 가치 증대가 무슨 문제를 만들어놨냐면 저는 어제도 그 뉴스에서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600억 원 횡령 사건 보셨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게 그 600억 원이 뭐냐면 ISD라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 국가 중재가 있어요.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방해해서 지금 우리가 손해가 크다 해서 5조 넘게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아마 판정문 나올 거거든요. 내일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는 조금 민감한 얘기라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고요. 모든 것이 숫자로 이루어지는 자본의 몫이 너무나 확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모랄 해저드가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젊은 세대는 아무 죄도 없이 그런 게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윤리, 이 교육이 굉장히 더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본의 가치는 허상이 굉장히 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다가 더 깊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멈추고요. 아까 우리은행 그 사건이 뭐였냐면 엔테캅이라고 이란 업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했던 그 투자 중재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투자 중재 사건을 하려면 어떤 그 돈을 이렇게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우리은행에 맡겼는데 이거 빼돌린 겁니다. 난리 났죠. 정부 차원에서 다 망신 중에 망신인데 그래서 IC하고 좀 연관이 됐던 그래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고 저출산이 더욱 심해지고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그래서 더 이상 주주자본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그 인식이 커지면서 ESG가 이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요, 쉽게 말해서 거기 표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그 주주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계가 단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목적 함수도 경제적 가치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 만능주의, 주주 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또 이거를 이제 타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들여온 전략이 바로 CSR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SR 전략을 도구로서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발전을 시켰는데, 이거는 그래도 투자 시기가 단기에 치우치지는 않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약간은 편입이 이제 포함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환경이 지금 와 있고,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다원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발전될 수밖에는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투자 시계가 이제 초장기죠.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목적 함수가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ESG 경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SG 관련해서 최근 최신 논의 동향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의 기회도 그렇고 학문의 기회도 저는 어떤 것이 너무 확립되지 않은, 그러니까 발전할 가능성, 좀 어수선한 쪽에서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ESG 정보 공개 관련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될 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사니 뭐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니. 여기도 처음에 정보 공개할 때, 재무 정보 공개할 때 엄청난 많은 기관들이 인덱스를 만들고 이합 집산이 이루어졌었는데, 초반에는 어떤 기관이 그 재무정보, 똑같은 재무정보를 갖고도 평가하는 데서 다 달랐단 말이죠. 지금 현재 ESG 관련해서 비재무정보 관련한 평가가 그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업이고 똑같은 자료를 줬는데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게 평가하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표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점점점 수렴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요 ESG 정보 공개에 있어서 어떠한 인덱스들이 표준화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실은 저는 이쪽 분야는 별로 관심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인덱스의 추이를 한번 쭉 모니터링하면서 연구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거고 아주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기후법, 뭐 지속 가능 금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녹색 그린딜 발표했잖아요. 결국 이제 경기 부양하면서 어느 쪽으로 몰아주겠느냐, 친환경, 탄소 중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 지속 가능 경영 쪽으로 가능한 금융을 실행하겠다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국경세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탄소국경세도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국경세가 뭐냐면 아무래도 EU 국가들 자신의 자신의 기업들한테 탄소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행하라고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감독하면서 그 제재도 하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비용과 그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느슨한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들이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EU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다른 느슨한 국가들의 기업과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 간의 경쟁력을 레벨 더 플레잉 필드라고 하죠. 이렇게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그만큼 그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 국경세가 왜 우리 기업들한테 중요하냐면요. 국내 철강이라든가 석유, 전자, 자동차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진짜 핵심 산업 중들인데 여기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탄소 국경세도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EU 텍소노미라고 해서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기업은 뭐 어떤 녹색 기업이야. 아니면 어떤 요거는 녹색 인덱스에 포함돼. 해야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다 투자를 할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U 텍소노미 또한 그 평가는 인덱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더라? 바이오다이버시티라는 용어를 쓰던데 생물 다양성 금융.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또 표준화시키고 이걸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게 옛날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 식으로 잠깐 금융을 프레임워크 시키면서 투자하게끔 해서 인센티브를 몰아주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생물 다양성 금융 저도 여기까지는 뭐 별로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카본 풋프린트 뭐 이런 거 측정론 개발 이게 또 이런 거랑 관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연구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 두 개입니다. 스튜어디십과 주주 행동주의. 그다음에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 요게 지금 아까 법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 법이 그 적용이 되면 우리 무역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밌고 이게 또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공급망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 대기업과 그 공급망의 하청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계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분쟁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평가하고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SG가 아까도 제가 이제 1960년대, 50년대, 40년대 심지어 그때부터는 이제 쭉 이어진 흐름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업 인권, 그다음에 기업 책임 경영은 아는 사람만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ESG라는 단어가 떴느냐라고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다. 하나는 외국에 있고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다. 한 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자산운용사가 어디냐면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 많이 하는데 블랙록의 회장이 누구냐면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이 레리 핑크 회장은 연례 서한 그러니까 애니얼 레터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니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영향력은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이 레리 핑크 회장 명의로 그 기업들한테 연례 서한을 보내서 우리는 당신들의 투자에 있어서 2050년 넷제로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듣고 싶으니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서한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우리 회사는 어떤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의 핵심 요지들을 파악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각 기업 CEO한테 보고하고 이거를 이 투자 운용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프레셔는 엄청나겠죠. 잘못 냈다가는 우리는 내년부터 당신네들한테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따라올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저승사자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 ESG를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핵심 아젠다로 끌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SG였거든요. 그래서 이 ESG를 이 레리 핑크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은 끼쳤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옛날에는 뉴스에서 ESG가 뭐고 우리 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각 기업은 또 자기들이 ESG를 하고 있다고 막 홍보하고 CSR 같이 물타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 8월 26일 날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다 합동입니다. 합동으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면서 이걸 아예 우리 정부 정책의 핵심 어떤 성명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서 전략을 짠 것 같은데 하나는 기업 사이드,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사이드 해서 ESG 경영 확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쪽은 이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에 플러스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합쳐버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SG 경영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눴던데 ESG 경영 공시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인 것을 이미 ESG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이렇게 ESG 경영,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소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은 ESG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실태조사라든가 자가진단 툴 마련해서 컨설팅 해주거나 뭐 바우처 사업하거나 그다음에 뭐 우수기업 뽑아서 인센티브 주거나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간의 뭐 멘토 멘티 협업 강화 이거는 아마 공급망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ESG 경영 선도를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ESG 공시를 확대시킨다든가 그리고 ESG 실행계획 수립을 평가를 강화한다든가 요거는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제 요 부분이 지금 미진합니다. ESG 투자 활성화 얘기는 이제 불과 1, 2년 전부터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졌기 때문에 우선 ESG 채권 펀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국형 텍소노미가 이제 녹색 분류 체계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채권 기업들 입장에서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고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노블리스 오브제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주주총회 같은데 이사회에서 실적이 나쁘면 해고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다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농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액티비아, 뭐 볼빅이던가, 에비앙인가, 하여튼 이런 유기농, 낙농, 물, 뭐 이런 거 파는 엄청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어디일까요? 풀무원보다 뭐 몇 배는 큰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회장이 CEO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진짜 이 사회적 CSR 그다음에 RBC, ESG에 굉장히 조예도 깊고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ESG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ESG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니까 주주총회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ESG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뭐 명분도 좋긴 한데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사회적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이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채권 펀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책 금융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좀 앞으로 나갈 필요는 있는데 이거 역시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 재집권을 했으면 이 부분이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가 이제 요 ESG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ESG 경영 지원 플랫폼하고 ESG 투자 플랫폼을 합쳐서 ESG 관련된 모든 정보의 그다음에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추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및 시사점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유치하게 싸웠지요. 뭐 갑자기 25%의 보복 관세를 막 매기고 상대방도 보복 관세를 매겨서 그 제품의 물건 값을 엄청나게 높여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인권, 노동, 환경, 기후 변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당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트럼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EU 국가나 한국이나 뭐 이런 동맹국들한테는 갑자기 무슨 그 방위 비용을 분담해라 뭐 압박하고 막 돈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느슨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고다이로 미국은 중국하고 보복 관세하면서 막 싸우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결속하게 만들긴 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EU가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결집이 되죠. 그러면 여기 미국하고 EU는 선진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여기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떨궈낼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 인권, 노동, 환경, 기후 변화 문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우리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겠다.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제가 볼 때는 사다리 걷어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 압력이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캐슬린 타이 그분이 이 문제를 다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도 퍼시픽 그 프레임워크 짜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갈 겁니다. 인권, 노동, 환경. 이게 이제 결국 지속 가능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기업 책임 경영이고. 그다음에 노동 환경 조항 요건 강화, 요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높아졌습니다. 이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건강한 인권 경영 체제하고 ESG 투자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인권 실사는 지금까지는 연성법인 UNGP라든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은 그런 연성법에 기대지 않고 만약에 EU 그 기업 공급망 실사 인권 실사법이 통과가 된다면 아마 EU뿐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법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입법화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하는데 사실 E 같은 경우는 environmental 해서 environmental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그 평가하기도 좋고 많이 확립이 돼서 이쪽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할 거는 없는데 제가 볼 때 거버넌스도 그렇고
특히 S, 이게 소셜인데 이 사회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수라든가 범위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발이 절실해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연구를 해보시면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큼 지금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도네 제철소 설립 관련 NCP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고 혹시 이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인데요. 그 인도 내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철소가 이제 인도네에 설립이 됐고요. 인근 철광석 광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가 이의제기 신청을 했냐면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의 NGO 네 군데가 연합해서 이 우리나라 본국에 있는 제철소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장은 뭐였냐면 제철소 설립 대상지 주변에서 원주민하고 이제 아무래도 찬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입장에서. 그래서 수용 반대자들하고 공권력이 이제 충돌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제 이어졌고 아주 불행하게도 사망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NGO 단체에서는 인권 관련 실사를 미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유였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제철 회사 인도법인 같은 경우는 폭력 사태 관련 인권 침해가 주정부가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다. 그러면서 주민과 협의도 진행이 됐고 이주 보상 계획에도 다 반영이 됐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NGO 단체에서는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프로젝트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영향에 대한 그 실사를 하고 환경 평가를 조사를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제철에서 인도법인 같은 경우는 원주민의 인권하고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회경제조사라든가 환경영향조사를 우리는 했다, 다 제출했다 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뭔 뜻이냐면 누군가 판단을 내리면 그걸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개의 NGO 단체가 한국 NCP, 그다음에 노르웨이 NCP, 네덜란드 NCP에 공동으로 동시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정작 인도는요,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NCP가 없습니다. 그래서 NCP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 제철 회사의 모국이었던 한국 NCP에다가 신청을 했던 거고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는 왜 신청했느냐? 이 한국의 제철업체의 네덜란드 연기금, 노르웨이 연기금, 아마 제가 알기로 노르웨이 연기금이 세계에서 가장 클 겁니다. 여기서 이 업체의 소액 주주지만 소액 주주다, 소액이지만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한국 NCP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1차 조사, 1차 평가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이제 덮어버렸는데 끝내버렸는데요. 네덜란드, 노르웨이 중에 한 군데는 억셉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업체가 굉장히 한국의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NCP, 심지어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을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평가에 있어서도 그때 낮게 줬나?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노르웨이 연기금은 전 세계에서 1위 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노르웨이 연기금이 전 세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다시는 이런 그 기업 인권을 침해하고도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투자 리스트가 그 웹사이트에 공개된답니다. 거기서 삭제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이게 ESG 투자가 얼마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업 인권, 기업 책임 경영, ESG, 국제 동향, 그다음에 가장 최신의 사례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게 이제 무역 상무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언급을 하자면, 무역 상무, 무역 실무라는 그 학문의 개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이제 물품 매매가 가장 중요한 공부 학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는데, 주계약인 물품 매매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국제 무역이다 보니까 운송, 보험, 결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송, 보험, 결제라는 후속 계약들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든 운송 계약이든 보험 계약이든 결제 계약이든 이런 무역의 중요한 계약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의무 위반이 있거나 불이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 결국은 중재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중재까지, 그래서 계약, 그다음에 보험, 운송, 결제, 중재, 분쟁 해결, 이 5개가 이제 무역 실무를 이루는 가장 큰 축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국내에서는 또 가장 무역 실무하고 관련되는 것이 이제 관세법, 대무역법, 외국항거래법, 이걸 이제 무역 공법의 상법 3대 공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같이 공부하는 무역 상무 학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ESG에서 관련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급망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공급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공급업체와 그걸 받는, 아웃소싱해서 받는 이 기업들 간에 그러면 ESG를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항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이런 이것이 이제 무역 윤리와 또 확산돼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ESG, 인권 경영, 기업 인권, 이게 결국은 뭡니까? 뭔가를 일을 함에 있어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결국에 그럼으로써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기업의,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 학문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역 윤리까지 합쳐서 지금 무역 상무, 무역 실무 쪽 연구가 좀 확산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건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PC가 잘 작동이 안 돼서 그 예, 30분의 로그인 지도 끝에 그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ESG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쭉 연결을 시켜주시고, 또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할 것들, 또 교육할 것들에 대한 시사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잠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전관광공사 직원들 한 7, 80여 분 앞에서 이렇게 줌 실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질문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명을 가끔 하는데 어, 제가 얼굴은 좀 보입니다. 지금 학생들. 네, 네. 지명하셔도 됩니다. 아, 그럴까요? 어, 제가 아는 얼굴이 계시는데 아니, 그냥 질문 혹시라도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아무 질문도 좋으니까요. 하시죠. 제가 지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듀 딜리전스 인권 실사를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듀딜리전스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요. 크게 이제 5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권 경영 체계 구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 내에서 담당 부서, 그다음에 담당자를 정하는 게 이제 제일 우선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인권 경영 인권 경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헌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시무식이 됐든 아니면 창립기념일이 됐든 모든 직원 모여서 하나 뭐 하면서 우리는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거 발표하는 거는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무슨 인권 경영에 관한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권 경영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2번째 단계는 인권 영향평가라고도 하고 이제 실사를 실제로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준비 단계를 거쳐서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인권 실사는 2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프로젝트별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구분해서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인권 실사를 하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되고 그 다음에는 인권 실사를 실제로 이행을 하고 결과를 취합을 해서 그거를 인권경영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의회에 올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개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거를 또 웹사이트 보도자료로 공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까지 이 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경영 실사의 핵심 플로우라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용어 측면에서 아까 인권 경영, ESG 경영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는데 이 네. 공기업들은 인권 경영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나요? 그것도 참 황당하던데요. 제가 대전 가서 제가 그 공공기관 공기업들 이 담당자들 한 30명 앞에서 이제 특강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청렴 경영이라는 게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윤리 경영, 그 다음에 인권 경영. 그래서 인권 경영 다 해서 이제 취지까지 구축하고 평가까지 해서 다 끝냈더니 갑자기 ESG 경영하라고 내려왔답니다. 기재부에서. 그러면서 미쳐버리겠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회는 기업도 그렇고 가장 힘센 사람들은 돈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정부 부처에서 가장 힘센 데가 어디냐? 기재부다. 어쩔 수 없다. 기재부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해 줬습니다. 똑같은 건데 말만 다를 이제 말장난이고 부처 간에 약간 좀 뭐랄까 레짐 다툼도 좀 보이고요. 근데 여하튼 결국은 착하게 살자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ESG 경영 가장 힘센 이게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금 발표했던 건 처음입니다.
우리 그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도 ESG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하는 학생이 없나 보네. 그 무역 관련해서 미국, EU, 중국 간에 그런 이제 그 콘플릭트가 생기면 예, 그 조금 예, 긴장감 도는 또 상황이 될 것 같은.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중국 기업들도 지금 워낙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사다리 걷어차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990년대 후반 생각해 보시면, 그 영화 엔터테인먼트 시장 연다고 할 때 막 극장에 뱀 풀어놓고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그다음에 우리 소부장도 마찬가지 소재 부품 장비도 일본에서 세 가지 수출 용품 그 수출 반대 예, 그 금지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니 기생충이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된 것도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부장 일본 2017년인가요? 그 사태도 결국은 생각도 안 했던 국내화를 만드는 굉장히 고마운 계기가 아베 대통령이었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대에서 교수님이 이 관련 과목을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한 학기 어, 안 이후에 합니다. 안 하세요? 예, 아, 여기는 커리큘럼이 4년에 한 번 바뀐답니다. 저는 올 때 바로 직전에 바뀌었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예, 있다가 이제 바꿀 때 하나 예, 추가하시. 대전대 있을 때는 제가 새로 만들었었는데 예, 예, 지금은 그래서 근데 외부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요. 예, 예, 예. 음. 지금 저는 여기서는 이제 무역 계약론, 그다음에 무역 영어, 그리고 어 무역 법규, 관세법, 그리고 무역 보험론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고서.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ESG와 무역 상무 관련돼 있는 강의 해주신 그 안건영 교수님께 심찬 박수로 감사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특강은 마치고요. 저기 만난 김에 우리 아까 한국인 학생들한테는 일부 설명을 했는데 그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새로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학과 교육과정을 좀 표준화를 해서 과목을 이제 매년 개설하는 과목,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개설하는 과목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예 매 학기 개설되는 과목을 사전에 정해놓으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뭘 들을지 미리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또 무슨 과목이 열릴지도 이제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몇 차례 그 과목 이름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듬고 해가지고 확정을 다음 학기 초 정도에 시켜서 또 준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엑셀화되어 있는 것처럼 2년 주기로 움직이고 매 학기 11과목을 개설을 한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에 12개, 2학기 13개를 개설했는데 네, 한두 과목 정도 주는 거죠. 매 학기 11과목을 개설하고 탁구와 크로스 리스팅 과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과목명은 이제 수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 있는 과목명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대략 이제 그 매년 개설되는 과목은 이렇게 6개, 6개를 3개씩 매 학기 개설을 그 다음에 똑같이 개설을 하는 것을 예, 하고 국제 지역 경제, 국제 기업 경영, 무역 계약 상무, 글로벌 ESG, 글로벌 협상, 개별 연구, 혼자 연구와 논문 쓰는 연수 6개를 이제 푸어로 하고 1년에 한 번씩 열고 나머지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이 한 번씩만 2년 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에는 국제통상 세미나, 결제 세미나 등 국제 경제금융 분야, 개발협력, 기업 리스크 관리에서 지속경영 분야, 이게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역 마케팅 트랙으로 해가지고 FTA와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무역 투자, 운송 물류 분야에서 이건 기존 과목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글로벌 SCM, 해상보험 특강. 그리고 내년 2학기에는 데이터 분석, FTA와 해외 글로벌 세미나, 리스크 관리, 아메리카 무역 투자, 일본 무역 투자. 네. 우리 과목을 보면은 이제 지역별로 되어 있는 과목은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개를 추가해서 북한, 아메리카, 아세안 이걸 이제 추가를 할까 겁니다. 그다음에는 물류 분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제 개발협력과 금융부, 세계 무역사는 기존 과목이고요. 디지털 경제 무역, 상사 중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초안입니다. 네. 보시고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과 이제 듀얼 디그리를 해볼까 하고서 이제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하게 돼도 아마 내년 이후에 하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한 기본 협정 정도 MOU를 체결한 후에 내년 초 이후에 실제 하게 되면 할 것 같습니다. 이 학교가 미국 내에서 국제경영 분야 랭킹이 1위라고 그럽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경영대학, 청균관대 경영대학과 석사, 박사과정, 복수학위과정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국제경영 분야는 안 하고 있고 우리 무역학과니까 그쪽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의견이 와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일부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고서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코어 과목이 4개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우리 6개로 할까 그러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이 선택 과목은 이제 거기도 이제 비슷하게 돼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마스터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코어 4과목 거버넌스 ESG에 주자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제경영, 그다음에 지역경제, 협상 이렇게 4개가 코어로 돼 있고 6개는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과목 목록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중에 6개.
경제, 지역,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재무, 전략, 그다음에 IT 분야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재미는 있긴 있죠. 스릴도 있고 그런데 이 공부할 때는 그것보다는 저 예측 가능한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조만간 학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천천히 보고서 의견 있으면 천천히 주면 됩니다. 급하게 할 건 아니고 내년도 이후에 일이니까. 그리고 저 다음 주에 저 토요일 날 점심 먹으러 나올 학생이 있나요? 1시에 오면은 점심을 같이 먹을까 그러는데 메뉴는 간단한 메뉴로 했습니다. 있어요. 네. 안 오면 나 혼자 먹으면 되니까 생각이 있으면 1시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실로 경영관 4층.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